안녕하세요. 저는 28에 남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장남, 저희 큰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이라고 할 수 있는 녀석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고 하나를 치는 법이 없었고요. 교우 관계도 원만한 편이었으며 성적도 늘 보통이나 혹은 보통보다 살짝 더 잘 나오는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겉멋이 들어서 그걸로 부모 속을 썩인 적도 없었고요. 여자 문제로 가족들을 난감하게 하는 일도 없었죠.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큰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보통의 표준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서 효자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학도 무난한 곳으로 갔어요. 얼굴 인물도 키도 살집도 전부 평범했던 큰아들은 저희 부부에게는 둘도 없는 모범생으로 느껴졌답니다. 주변에서 말이죠. 저희 큰아들을 두고 이런 식으로 말을 던진 적이 많았어요. 부모 속 한번 크게 썩이는 일 없이 어쩜 저렇게 반듯하게 잘 컸을까? 분명히 결혼도 잘하겠지? 보나마나 자기 같은 참하고 조용하고 시댁에 잘하는 며느리를 데려와 주겠지. 참으로 효자로구만. 듣지 않으니까 아기 때도 별로 안 울었다나? 그래서 태생부터 효자였다고 그러던데. 그나들이 워낙 말썽 한 번 안 피우고 조용히 잘 컸다 보니까 주변에서 칭찬 반 부러움 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곧잘 나누곤 했던 거예요. 그치만 중간에 틀린 정보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큰아들은 갓난아기였을 적에 잘 안 우는 아기가 아니었거든요. 품에 안고 있으면 그럭저럭 협조적으로 굴면서 작게 칭얼거릴 뿐이었으나 잠든 것 같아서 이제 품에서 내려놓으려고 하면 그러기가 무섭게 눈치를 채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번에 4시간 이상을 곤히 잔 역사가 없었고요. 오죽하면 저희 집안에서 돌았던 소리가 장남으로 장하게 태어난 아기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모두들 학을 떼고서 진절머리를 쳤을 거라는 소리였네요. 그 정도로 심하게 때를 쓰면서 잠도 잘 안 자고 예민하게 굴었던 아이가 바로 저희 큰아들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육천 형제 되시는 분들께서는 혀를 내두르셨었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기는 좋게 50명은 안아보고 돌보아 본 사람인데 말이야. 저렇게 사람 골치 아프게 만드는 아기는 처음 봤다. 아예 작정을 하고서 사람 피 말리려고 저러는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드네. 내가 진짜 웬만하면 안 이러는데 쟤한텐 내가 졌어. 내가 사흘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분은 결코 농담이나 장난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표정에서부터 학을 떼고 계셨죠. 아기의 타고난 기질이 뭐 저렇게 고약하냐면서 진절머리를 치셨고요. 그렇게나 돌보기 힘든 아기를 제가 처절하게 붙잡고 있었으니 다들 저를 향해서 엄마는 다르다, 엄마가 대단하긴 하네, 이런 반응이었던 듯 싶어요. 큰아들이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집안 어른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회자가 되었을 만큼 큰아들은 아기였을 적에 활약이 아주 지독했었는데요. 희한하게 작은아들은 반대였어요. 작은아들은 갓난아기였을 적부터 얌전했습니다. 잘 울지도 않았고요. 큰아들은 낯선 얼굴만 봐도 경기를 일으키고 난리를 치면서 울고불고 화를 내면서 발버둥을 치던 아기였는데 작은아들은 낯선 얼굴이 갑자기 자기 눈앞에 다가와도 놀라서 눈만 동그랗게 뜰 뿐 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낯선 얼굴을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빤히 바라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놀랍게도 다른 사람의 품에 안기는 것도 얌전히 잘 해냈습니다. 큰아들의 때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어요. 낯선 사람의 품에서 얌전히 있다가 꾸벅꾸벅 졸기도 하였고요. 작은아들은 재우는 것도 어렵지 않았으며 잠투정도 거의 없었어요. 자기 형보다 걸음마도 빨리 시작했고 옹알이도 조금 빠르게 시작한 편이었습니다. 그런 작은아들을 보면서 집안 어른들이 모두가 흐뭇한 미소를 지었음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큰아들은 유난스러워서 다들 그 근처도 안 가려고 했는데 작은아들은 친화력이 워낙 좋아서 다들 서로 아기를 봐주겠다고 했을 정도였죠. 이렇듯 제 배에서 똑같이 난 자식들인데 타고난 기질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큰아들은 먼저 언급을 드렸다시피 자라면서 모범생 소리를 듣는 자식이 되었고 효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신경 쓰이게 하는 법이 없었죠. 반면에 아기였을 적에는 착하고 얌전했던 작은아들은 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천방지축의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친구가 2-명 정도, 항상 그렇게 있었던 자기 형과는 다르게 작은아들은 친구를 5-6명은 기본으로 두고 다녔습니다.
굉장히 활발한 성격이었죠.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서 하염없이 동네의 모든 길목을 쏘다니며 노는 모습만 봐도 작은 아들은 자기 형에게는 없는 외향적인 면모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친형제인데 어쩜 저렇게 다르냐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올 수밖에 없었네요. 서로가 성격이 너무 달라서 그랬을까요? 사춘기 나이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형제끼리 둘이 어울려 노는 법이 없었습니다. 원체 둘이 가깝게 어우러져 시간을 보낸 형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춘기 나이를 지난 후에는 확실히 그 이전과 달라지더라고요. 사내 녀석들이 다 그렇지 뭐. 그냥 너 두 녀석 성격에 서로 같이 잘 노는 것도 이상할 테니까. 각자 어울려 노는 친구들만 봐도 성격이 극과 극이잖아? 대면대면하게 지내도록 그냥 냅두고 나이가 들고 나면 자연스레 잘 지낼 테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쓸 것 없어. 그래요? 그럼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려야겠네요. 하기사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야 낫겠지요. 저는 괜스레 형제의 사이가 너무 친근함이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을 하기도 했었으나 남편은 딱 잘라서 그런 걱정은 아예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었지요. 작은 아들은 학교에서 하도 활기를 치고 다녀서 그런지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아주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전부 다 아는 학생이라는 게 꼭 좋은 의미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은 아들의 학창시절 내내 은근히 가슴을 졸이고 지내야만 했답니다. 성적은 항상 보통 수준이나 혹은 보통에서 살짝 못 미치는 정도로 작은 아들은 공부를 했고요. 하지만 노는 걸 하도 좋아했던 녀석이라 책상 앞에 앉아있는 걸 워낙에 싫어했던 모습만 본다면 공부에 쏟는 정성에 비해서는 성적이 잘 나온 편이었다고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항상 맞아온 성적에 비해서는 대학도 잘 갔습니다. 저도 놀랐고 남편도 놀랐고 심지어는 작은 아들 본인도 놀랐어요. 와, 설마 제가 그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진 몰랐는데요. 제가 운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저 신이 난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부가 동시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큰아들은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거니 싶었는데 당최 작은 아들은 이 다음에 뭘 하고 살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대학까지 들어갔으니 한시름 덜게 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안심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어이 작은 아들이 제 뒤통수를 아프게 때리더군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 작은 아들은 적당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온통 투덜거리는 나날이었지요. 오늘로 딱 입사 5개월 되었는데도 이미 지루해 죽겠는데 직장 생활에 앞으로 수십 년을 어떻게 더 해야 할까요? 저는 못해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살면 어쩔 건데 이 녀석아. 끈기를 가지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년은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어 제발. 뭐 하느라도 끈기 있게 해보라는 말이다. 대학 졸업도 간신히 했으면 직장이라도 옳게 잘 다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사는 건 재미가 없어요. 저는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물건을 만드는 생산일을 하든지.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는 건 좀이 쑤셔서라도 못하겠다고요. 야, 이 녀석아. 네 형을 봐라. 얼마나 착실히 일을 잘 다니냐. 안 그래? 제발 네 형의 반만이라도 따라가 봐. 형은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그렇죠. 형은 창의성이 없잖아요. 남들이 다 하는 일, 남들이 다 가는 길만 가는 게 형이고 성격 자체도 그렇게 타고났는데 저하고 어떻게 같아요? 아니 그래도 이 녀석이 따박따박 말대꾸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 다들 하기 싫어도 참고 하면서 사는 것뿐이지. 그게 어른이고 책임감이다. 너는 임마 인생을 배울 필요가 있어. 매사에 그렇게 진지하지가 못하고 산만해서 이리 깔짝 저리 깔짝. 그렇게 살면 앞으로 어쩌려고 그러냐? 너 혹시 부모만 믿고 이러는 거라면 그건 생각 잘못한 거다. 너 알아서 앞길을 개척해야지. 부모 도움 기다리고 있으면 앞으로 아무것도 너는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결혼할 사람 찾아서 앞으로 네 가정도 꾸려야 할 텐데 네가 과연 가장의 역할이나 해낼 수가 있을까? 아버지는 왜 맨날 저를 못 혼내서 그렇게 안달이세요? 그래봤자 아버지는 제 길을 꺾어놓으실 수 없어요. 이 녀석이 끝까지 웬 헛소리야. 너 정말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그래서 작은 아들은 남편에게 혼나는 일이 잦았습니다. 사실 성적 관리가 개판이었고 대학 생활을 즐기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작은 아들은 대학 졸업은 정말 간신히 해냈거든요. 그마저도 제가 열심히 퇴근을 하고 잔소리를 때마다 퍼부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때문에 머리에 자꾸만 새치가 늘어간다고 남편은 한숨 삼매경이었으며 저도 겉으론 아닌 척했으나
속으로는 작은 아들 때문에 몸에 살이가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작은 아들이 몰고 올 거대한 진짜 파도에 비하면 그 이전의 일들을 모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어이 다니던 직장을 1년을 채 못 다니고 멋대로 그만둔 뒤에 황당하게도 동대문에 가서 일을 시작했던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적성을 찾겠다는 한마디만 남긴 채 말입니다. 그딴 걸 변명이고 해명이랍시고 하고 있냐며 남편은 뒷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작은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면서 데려온 여자를 보고서는 뒷목을 잡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뒤로 넘어가고 말았고요. 왜냐고요? 작은 아들이 하루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면서 손을 잡고 데려온 여자의 정체가 술집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저급하고 천박하게 자기 자신까지 손님에게 파는 그런 일까지는 안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는 가게는 아니었고 무엇보다 그 안에서 맡은 영역이 조금 나뉘어져 있는 모양이었어요. 설명을 자세히 듣고 나니까 뭔진 알겠더라고요. 원래는 술집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방에서 일을 했었다고 그러더군요. 솔직하게 말씀을 안 드렸다가 나중에 혹시 사달이 날까봐.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드릴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모든 것을 솔직히 밝히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옳기도 하고요. 작은 아들의 옆에 딱 붙어서 떨리는 눈빛으로 담담하게 말을 하는 아가씨를 쳐다보면서 저희 부부는 동시에 할 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치로 남편이 지금 화가 날 대로 나서 머리에 열이 오르는 걸 간신히 견뎌내고 있다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저라도 분노로 떨리는 입가를 간신히 누르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네, 맞아요.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게 옳은 선택이긴 하지요.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애초에 옳은 길을 걸었으면 될 일이었잖아요. 잘못된 길을 걸어놓고서 옳다니 어쩌니 하니까 많이 당황스럽네요. 제가 화를 누르며 외치자 작은 아들이 발끈해서는 몸을 앞으로 내밀며 자기 여자를 자기 등 뒤로 보호하고 저와 맞서는 자세를 취하더군요. 엄마, 잘못된 길이라뇨? 세상에 잘못된 게 어딨어요. 이런 길 저런 길이 있을 뿐이에요.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엄마라면 이해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정말 실망이에요. 뭐? 실망? 우리가 너한테 더 실망했어. 네가 이렇게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되는 거니? 정말 이런 결혼을 우리가 허락해 줄 거라고 생각했니? 그게 말이나 돼? 다방, 술집, 그런 곳에서 일하는 아가씨들도 결혼은 해야겠지. 나는 그 아가씨들이 그런 곳에서 일했다는 죄로 평생 아무하고도 결혼 안 하고 가정을 못 꾸려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런데 왜 하필 내 자식이냐는 거야. 이 세상에 사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수많은 총각들을 두고 왜 하필 내 자식이야, 왜?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이 여자를 사랑합니다. 제 마음속엔 이 여자뿐이에요. 너의 그 마음속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모는 안 들어있나 보지? 잘못된 길은 없고 이런 길 저런 길만 있다고 네가 그랬니?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이 세상에 다양한 길이 그렇게나 이리저리 많이 널려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다방이고 술집이라는 길이어야 했을까? 그게 어디 바람직한 길이라고 볼 수 있겠니? 저는 원망 가득한 눈길로 거북이의 등딱지 마냥 제 아들의 뒤에 착 달라붙어 앉아있는 아가씨를 째려봤습니다. 그러자 그 아가씨가 면목 없다는 듯이 울상이 되어서는 조심스레 자기 이야기를 더 꺼내더군요. 양친이 안 계신다고 했습니다.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형제가 하나 있는데 연락이 안 된 지 오래라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어리고 순진한 여자를 등쳐먹으려는 나쁜 손길들은 많았고 그 과정에서 그나마 없던 돈도 다 잃었고 빚까지 생겼다고 하였어요. 학교는 중학교까지 나왔고요.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러나 굶어 죽지 않으려면, 먹고 살려면 뭐라도 해야 했는데 그때 유일하게 자신에게 사기를 치지 않고 일자리를 제안해준 어른이 알려준 곳이 다방이었다고 하더군요. 돈이 없는 것도 힘들고 무서웠지만 가장 싫었던 건 혼자라는 거였어요. 외로움이 너무 싫었습니다.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친한 언니들이 생겼고 혼자가 아니라서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했던 거예요. 다방이 문을 닫기 전까지는 일을 계속했었고 그 다음에는 같이 다방에서 일을 했던 언니의 소개를 받아서 술집에 발을 들이게 됐던 거예요.
남자 잘못 만나면 인생 종칠 수도 있으니까 꼭 조심하라고, 손님으로 온 남자는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고 주변에서 귀따갑게 항상 이야기를 들어왔었기 때문에 누구를 함부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옳은 길을 알려줄 만한 어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안 살았겠죠. 바람직한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알려줄 그런 어른이 주변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딱했지만 그건 남일 때 해당되는 거였죠. 제 자식의 일이었기에, 그것도 결혼 문제였기 때문에 저의 고개는 가로로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아들은 가족들과 연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결혼하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놀라서 거의 숨이 멎을 것 같았던 그때에 작은 아들보다 한술 더 떠서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남편은 분노로 이제 거의 쓰러질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저는 차마 그 자리에서 남편을 만류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절대로 그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는 마음은 같았으니까요. 작은 아들은 자기가 절대 객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며 자기 인생을 걸고 진지한 자세로 결혼을 하겠다는 거라며 가족들과 등을 지더라도 결혼을 할 수 있다면 후회할 일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 말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날아와 박히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너 같은 놈에게는 우리 집 재산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돈 한 푼 못 들고서 단칸방에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보나마나 1년도 안 돼서 사랑 타령도 없어지겠지. 네 녀석은 원체 뭐 하나 진득하게 못 해내는 인생이었으니까 말이다. 안 그러냐? 그때가 돼서 후회한다고 잘못했다고 찾아와서 빌어도 소용없어. 이 점을 네가 분명히 알고서 결혼을 하든 뭐를 하든 그래야 할 거다.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사랑에 지금 눈이 멀었으니까 눈먼 장님이 돼서 가난하고 힘든 게 어떤 풍경인지 잘 분간도 못하는 채로 그렇게 살아볼까 합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무척이나 감사하네요. 만수무강하시고요. 앞으로는 이 여자랑 둘이 가정을 꾸려서 제 인생 알아서 잘 살겠습니다. 뭐가 어째? 이런 미친 자식! 얼른 썩 꺼져버려! 남편의 불호령이 떨어졌고 작은 아들은 결연한 자세로 그 아가씨의 팔을 잡아 끌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자마자 남편이 뒷목을 잡은 채로 정말 쓰러지고 말았어요. 저는 혼비백산하였고요. 그 소란을 작은 아들이 분명 들었을 텐데도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게 저를 서글프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도 받았고 사흘 입원까지 하였어요. 그 바람에 온 집안의 작은 아들의 만행이 싹 다 퍼지고 말았고요. 남편이 쓰러져서 입원까지 한 마당이었으니 모두가 작은 아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으며, 비록 어렸을 때부터 자잘한 잡음을 만들어내던 사고뭉치이긴 했어도 갓난아기였을 적에는 정말 착하고 조용했는데, 그런 좋은 녀석을 꿰어낸 정신나간 술집 여자는 천벌을 받을 거라면서 다들 똑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못난 동생 녀석이 못가지 제가 열심히 효도하면서 살 거예요. 그런 와중에 큰아들은 더없이 든든하게 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믿고 기대하며 의지할 수 있는 장남이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했던지 모릅니다. 큰아들은 결혼도 무난하게 잘했습니다. 평범한 모습으로 사고치는 법 없이 무던하게 살아왔던 꼭 그만큼 큰아들은 수더분한 큰며느리와 결혼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큰며느리 또한 큰아들처럼 집안에서 장녀였어요. 아래로 동생만 둘이었고요. 그래서인지 책임감 강하고 반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첫째 딸, 둘째 아들 이렇게 두 아이들을 낳고서 잘 살았습니다. 크게 잘나지도 못나지도 않은 그런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저는 큰아들을 통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자식을 안 보고 사는 것만큼 황당무계하게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가슴 속에는 항상 작은 아들이 들어있었고, 가끔씩 그 아픈 가슴을 들여다보면서 울적하게 한숨을 쉬었으나 차마 남편에게는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괘씸한 녀석,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간혹 자주 안 보고 사는 먼 친척들이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눈치 없이 꺼낼 때면 남편이 즉각 버럭하며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서 제발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하였고요. 사실 절연을 선언했던 그날 이후 작은 아들이 연락을 취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아이가 생겼을 때의 일이었죠. 영원히 철이 안 들 것만 같았던 작은 아들이
이제는 한 생명의 아빠가 되다니. 정말 묘한 기분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감동적이었으며 그와 동시에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은 여자 하나 때문에 가족을 등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집에서 태어나 자란 녀석이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결혼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고 측은한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작은 아들 모두 자존심을 비롯한 복잡한 감정을 앞세워서 그 어느 쪽도 물러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비난하는 편에 섰으며 그래서 사다리 역할을 해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죠. 아주 어렸을 때나 친했지. 철이 들고 난 이후부터는 친하게 지냈던 적도 없으니까요. 저는 그냥 제가 외동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만입니다. 너는 그래도 네 동생이 걱정되거나 보고 싶진 않니? 아니요, 전혀 안 그래요. 그리고 만약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해도 그걸 외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도 마음 굳게 잡수세요. 그런 불효막심한 녀석을 절대로 받아주시면 안 돼요. 웬만하면 그냥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버지는 진작에 그러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어머니도 그렇게 하셔야죠. 저는 떨떠름해져서 그래, 그래야지, 알겠다라고 대답하였으나 큰아들이 너무 냉정하게 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큰아들이 태도를 달리 취했다면 남편도 진작에 마음이 조금이나마 누그러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때는 자세하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다 지나고 나서 그때를 돌아보니까 큰아들은 확실히 작은아들을 집으로 못 돌아오게 하고 용서를 못 받게 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작은아들이 영영 호적에서 파이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도 세월이 흐르자 여자 때문에 가족들과 절연하고 집을 나간 작은아들의 만행만 더더욱 괘씸하게 평가가 되었을 뿐 관계가 봉합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작은아들이 없는 그림이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다들 익숙해진 지 오래였죠. 큰아들하고 큰며느리가 둘 다 워낙 잘하기도 했고요. 어머님, 저희 동네 뒷산에 어제 보니까요, 쑥이 많이 폈더라고요. 아직 여리여리해 보이던데 그거 뜯을까 싶어요. 어머님, 주말에 쑥 부침개 해드릴까요? 쑥? 그렇구나. 거기 동네가 쑥이 많이 자랐구나. 쑥 부침개라 하면 좋지. 엄청 맛있지. 반죽은 조금만 해서 쑥을 왕창 넣고 하면 건강에도 좋고 향도 끝내주겠구나. 그렇게 해서 먹으면 딱 좋겠다. 제 생각도 그런데 어머님이 저하고 통하셨네요. 쑥을 많이 넣을수록 맛있지요. 그럼 주말 전에 제가 쑥을 엄청 많이 뜯어놔야겠어요. 이왕이면 그 자리에 자란 것들 제가 싹 다 뽑아버릴까 해요. 저희 애들도 워낙에 쑥을 좋아하잖아요. 어머님 닮아서 그런가 봐요. 들깨향을 유난히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애들이 어쩜 그렇게 자기 할머니만 닮았을까요? 저는 앞만 봐도 이게 신기해요. 내 손주 강아지들이니까 당연히 나를 닮을 수밖에. 큰 며느리는 제 기분을 맞춰주면서 대체로 싹싹하게 행동을 잘했습니다. 일주일에 못해도 3번씩은 꼬박꼬박 안부 연락을 먼저 주었고요. 차로 40분 남짓 걸리는 거리에 살았는데 자기들이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웬만하면 얼굴을 보여주러 왔습니다. 저는 나이 들어가는 노인네들이 적적할까봐 큰아들 부부가 신경을 항상 잘 써주는 것 같아서 그게 참 기특하고도 고마웠고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장남 하나는 잘 뒀어. 내 분신이야, 분신. 세상에 남기고 가는 내 분신.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살다가 갔다는 걸 표시해주는 분신이 우리 집 장남처럼 든든한 녀석이라서 얼마나 다행이고 흐뭇한지. 며느리도 싹싹하고 손주 애들도 전부 착하고 내가 가만 보면 정말 복받은 사람이었구만. 남편은 무슨 생각이 들었던 건지 병원 천장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그렇게 입을 떼었습니다. 노한 때문만은 아니라 남편은 고질적으로 몸에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게 사달이 나서 병원에 누워있는 신세였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료진의 귀뜸을 제가 받은 상태였고요. 그런 귀뜸받은 내용을 제가 입번긋 한번 하지 않았건만 남편은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기라도 했던 걸까요?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의미심장하게 보이고 들리더군요. 저는 씁쓸한 웃음을 입가에 걸며 장단을 맞춰주었지요. 그러게요. 남들이 다 우리 집 장남을 보면서 부러워하더이다. 효자 아들 잘 둬서 효도하는 며느리이며 손주들까지 다 한꺼번에 얻었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어찌나 부러워하는지, 우리가 자식 농사를 잘 지은 건지 아니면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말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작은 아들을 떠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마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굳어진 고집스러운 자존심.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저는 자꾸만 슬퍼졌습니다. 작은 아들을 찾아서 불러야겠다고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알았어요. 제가 찾아볼 거고 제가 연락해서 여기 오라고 할 테니까 어머니는 아무 걱정 말고 그냥 기다리세요. 아셨죠? 큰아들은 저를 그렇게 안심시켰고 저는 남편의 여명이 오래 남지 않은 때에 든든하게 의지할 자식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마음만 들었습니다. 특히나 큰며느리가 저를 어찌나 걱정하면서 신경 써주던지요. 믿을 만한 자식과 며느리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당장 하루 이틀 만에 연락이 돼서 나타날 것 같았던 작은 아들은 모습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조해졌고 큰아들은 연락 닿는 게 쉽지만은 않다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였어요. 작은 아들이 병원으로 왔던 그때는 남편이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그래서 병실이 아니라 장례식장으로 작은 아들이 발길을 해야만 했습니다. 너 이 녀석아, 왜 이제야 오는 거야? 네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왜 이제서야? 멍하게 장례식장에 있던 제가 작은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눈물이 확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작은 아들을 향해 달려갔고 눈물을 쏟아냈어요. 작은 아들이 참담한 얼굴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작은 아들의 어릴 적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집안의 사람들은 이제 모두 다 늙어버린 후였습니다. 다들 한숨과 탄식으로 작은 아들을 바라봤죠. 그때 작은 아들보다 조금 뒤에서 따라 나온 사람이 보였습니다. 깍쟁이처럼 생겼던 술집 아가씨는 이제 수더분한 인상의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작은 며느리였죠. 화장기 없는 얼굴에 온통 까만 옷을 입고서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인사를 보내더군요. 어머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지요? 글쎄, 잘 지냈냐는 안부를 묻기에는 지금 장소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한숨을 쉬며 그렇게 말을 뱉었고 작은 며느리는 금세 가득 눈물이 고인 눈을 아래로 떨구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면목 없어 하는 모습은 똑같더군요. 저는 작은 아들을 보자마자 삽시간에 가슴속에 뜨거운 것이 차올라서 이성을 잃고 말았던 게 작은 며느리를 보자 정신이 확 들면서 머리가 차갑게 가라앉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뭘 어떻게 물어보고 대화를 나누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군요. 살 만큼 살았다며 생각을 했건만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런 지혜를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익히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현기증이 좀 나고 있었는데 그러자 큰며느리가 어디에선가 바로 나타나서 저를 부축하였어요. 어머님, 지금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잠깐 바깥바람도 쐬시면서 쉬세요. 네? 제가 모실게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하였으나 큰며느리는 제가 이러다 쓰러질 게 분명하다면서 자꾸만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래서 큰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장례식장의 뒤편에 마련된 자리로 갔고요.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심신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어떻게 진정이 되겠나요? 머리도 마음도 온통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을요. 더 있어봤자 뾰족한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큰며느리가 자꾸만 조금만 더를 외치며 저를 밖에 붙잡아두는 바람에 바깥에 꽤 한참 있다가 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생각에 초조한 발걸음으로 다시 안으로 돌아가자마자 제가 본 광경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시누이가 마침 작은 아들의 뺨을 후려치고 있던 거예요. 시누이는 제 남편의 여동생입니다. 제주도에 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볼 일이 없었고요. 그런데 시누이가 작은 아들을 때리다니. 옆에서 작은 며느리는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작은 아들을 보호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요. 대관절 무슨 일인가 싶어서 놀란 심정을 다스리며 제가 그쪽으로 다가가려던 그때 작은 아들의 이런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제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해요. 저는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들 똑같이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제가 박았다고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자 신우이가 열이 받아서 소리를 질러댔고 다들 중간에서 말리기 시작하느라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작은 아들의 팔을 잡아 끌고 장례식장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와 딱 마주쳤고요. 엄마 어디 계셨어요? 찾았는데 계속 안 보이시길래 궁금했는데. 작은 며느리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저에게 넙죽 인사를 올렸고 작은 아들은 당황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새 방금 보고만 광경에 싸늘히 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뱉었지요. 이 못난 녀석, 너는 끝까지 못났구나. 정말 끝까지 자기밖에는 모르는 이기적인 녀석이야. 그래 가라, 가버려라. 다시는 오지 마. 네 아버지도 그걸 원하지 않으실 거다. 작은 아들의 눈동자가 한껏 흔들렸고 그걸 더 오래 바라볼 수 없어서 제가 먼저 고개를 휙 돌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에게 외면당한 작은 아들은 못 박힌 듯이 거기에 더 서 있다가 작은 며느리와 함께 모습을 감췄고요. 우리 오빠가 사람 참 괜찮았잖아요. 언니도 알잖아요. 옛날에 언니가 시집와서 오만 고생 다 하고 있을 때 그래도 우리 오빠가 괜찮은 사람이라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자기 처자식한테는 오빠가 옛날 사람 치고 제법 다정하게 잘 챙기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식 복이 그렇게나 없어서 어쩌나 싶어서 속상하네요. 차남은 영원히 글렀지만 그래도 장남 하나는 건지고 떠나서 오빠가 마지막 가는 길이 너무 슬프지만은 않았기를 바라고 있어요. 한숨을 푹푹 내쉬며 말을 하는 신우이는 젊었을 적에 인상이 참 앙칼진 사람이었지요. 그랬는데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한껏 먹어 바뀌어버린 신우이를 쳐다보면서 저 역시도 많이 늙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되더군요. 남편을 떠나보낸 이후 자꾸만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그 안에 제가 하루하루 빠르게 늙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가 되어서 적적하고 외로울 것 같다며 큰아들과 큰며느리 두 사람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고요. 저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던 그 시기에 두 사람이 전에 없이 진지한 얼굴을 하고서 제 앞에 앉더니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도 많이 늙으셨잖아요. 전적으로 저희한테 의지하시고 그렇게 남은 인생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그 재산 있잖아요. 건물 하나 있는 거요. 혹시 그거 미리 주실 순 없을까요? 그거 받고 저희가 관리하고 살면서 어머니 잘 챙겨드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사실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요새 회사에서 사정이 좀 어려워진 지 몇 달 됐어요. 정년을 이대로라면 채울 수 없을 것 같고요. 맞아요, 어머님. 마음 편하게 그냥 재산 미리 주시고 효도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대단히 훌륭한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께 부족하고 모자란 며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요. 좋게 봐주시고 좀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믿어주시면 제가 그 믿음에 보답하면서 여태까지보다 더 어머님께 열심히 잘하는 며느리가 될게요. 약속드려요. 예상은 조금 했지만 역시나 재산 이야기였어요. 정확히는 작은 건물 하나 있는 거 이야기였죠. 혹시 다른 재산은 없느냐고 큰아들 내외가 물어보길래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건물 하나뿐이라고요. 매매 가치가 대단한 건물은 아니었으나 다달이 들어오는 새만 해도 그럭저럭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걸 달라고 하는 큰아들과 큰며느리의 요청은 합리적이었죠. 자식 안 주면 누굴 주나요? 하지만 제가 가진 의무는 이것이었어요. 어차피 지금 안 받아도 결국 너희가 그 건물 가지게 될 텐데 그리고 아직 회사에 버틸만 하면 버틸 때까지 일단은 버티다가 나중에 건물 받고 그래도 되지 않겠니? 굳이 미리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불안과 걱정이 어쩔 수 없이 요새 자꾸만 들더라고요. 솔직히 지난 세월 자식 며느리의 도리를 다한 건 저희인데 똑같이 자식 며느리랍시고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건물에 지분 있다고 그쪽에서 나설까 봐 그게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큰아들이 무척 민망해하면서도 할 말은 하더군요. 제가 죽고 나면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 쪽에서 재산 나눠 가지겠다고 나설 수도 있고
그러면 큰아들과 큰며느리 입장에서는 억울해도 별 수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작잡해서 온통 한숨이 나왔고 그런 저를 붙잡고서 큰며느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눈물로 호소를 해왔어요. 큰아들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지난 세월 두 사람이 잘해온 건 사실이었죠.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그 건물 재산을 미리 증여해 주었습니다. 이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잘못된 길이었나 보더라고요. 정말 놀랍게도 증여를 받자마자 큰아들과 큰며느리 둘 다 입을 싹 씻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먼저 연락을 안 하길래 제가 했더니 큰아들이 제 번호를 차단했어요. 큰며느리도 마찬가지였고요. 눈앞이 아득해져서 큰아들 부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큰며느리가 기겁을 하면서 저를 문 밖으로 내치더군요. 깜짝이야. 이젠 찾아오지 마세요. 자꾸 이러시면 귀찮게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설마 다 거짓이었니? 나를 평생 잘 모시겠다며 그게 다 거짓이었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니? 그걸 믿으신 분이 바보 아니에요? 여태까지 마음에도 없는 효도하느라 짜증나고 힘들었는데 그 대가를 이렇게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신나고 좋네요. 어머님은 지금 살고 계신 집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됐죠. 그거 팔아서 그 돈으로 어디 공기 좋은 곳에 있는 요양원 같은 곳에나 들어가세요. 너무 분해서 눈물조차 안 나왔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게 거짓이고 가면이었습니다. 큰며느리의 뒤로 빼꼼 보이는 큰아들의 모습에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온 게 민망하다는 듯이 헛기침을 일부러 해대면서 집 안으로 사라졌어요. 이럴 순 없다고 중얼거리는 저를 큰며느리는 벌레 보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고 입가에는 비웃음을 한껏 걸었습니다. 돌아가시면 그때 뵈러 갈게요. 잘 가세요. 아무런 미련 없이 후련하다는 듯 큰며느리는 3개 현관문을 닫았죠. 저는 기력 하나 없이 집에 돌아왔고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큰아들 내외의 만행은 사흘 만에 소문이 났고 모두가 비난을 해댔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꿈쩍 않았어요. 그리고 그 소식이 작은아들 내외의 귀에까지 들어갔던 것입니다. 작은아들과 작은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힘없이 문을 열어준 저를 보자마자 작은아들이 울컥했고 작은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모실게요. 저희랑 같이 가세요. 너는 왜 와서 난리니? 나 아직 죽을 때 안 됐다. 혼자 멀쩡히 살 수 있어. 그리고 건물도 없는 노인네를 모셔봤자 너희에게 무슨 득이 되겠니? 득이요? 부모 자식 간에 무슨 득을 따져요. 엄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일단 저희랑 같이 가세요. 며칠만이라도 일단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작은아들의 말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고 작은며느리가 훌쩍이면서 제 요청에 따라서 제 짐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아주 번지르르한 신축 빌라였는데 내부가 아주 넓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동네에 이런 위치라니. 저는 작은아들이 비록 결혼하고 초반에는 힘든 시절을 보냈을지언정 이제는 아주 보란듯이 성공해서 잘 살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속지 않은 심정으로 모실게요. 저희는 이미 결정 내렸고 애들도 얼른 할머니랑 추억을 쌓고 싶다면서 신난 상태예요. 어머님만 좋다고 하시면요. 작은 며느리가 저를 위해 밤을 새워 직접 만들었다는 호박 식혜, 도토리묵, 그리고 삼계탕으로 상을 뚝딱 차리더니 비장하게 말을 해왔습니다. 혹시 제가 불편해할까봐 애들은 각자 친구 집에 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애들이 자기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친구들이 엄청 많고 성격이 밝다고 하는 소리에 왜 그렇게 웃음이 나던지요. 힘을 내서 열심히 먹기 시작했더니 작은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고 작은 아들은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상을 치우고 나서 기나긴 대화가 시작되었고 처음 알게 된 사실에 서로가 놀라야만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동안 자기 형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아직도 화가 많이 나신 상태이다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남편이 떠났던 그때에도 애초에 연락을 늦게 받았다고 하더군요. 큰아들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서 일부러 자기 동생에게 연락을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작은 아들을 못 보고 떠나게 하려고 말입니다. 또한 장례식장에서 작은 며느리가 목격한 바로는 큰아들이 자꾸만 제 시누이한테 가서 뭐라고 속닥거리더래요. 그러더니 시누이가 갑자기 화가 나서 작은 아들에게 일방적으로 따지고 들다가 뺨까지 때렸던 것이고요. 아마 큰 며느리가 일부러 저를 밖으로 떼어놓고
큰아들이 그 사이에 작전을 개시해서 신우이를 부추겨 상황을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작은아들 내외가 아무것도 못해보고 장례식장에서 쫓겨나도록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큰아들 내외는 자꾸만 저희에게 작은아들 내외를 잊고 살아야 한다는 등 그런 소리를 자주 했었죠. 그게 다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한 계산이었다고 생각하니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작은아들은 자기 형에 대한 배신감으로 치를 떨었고요. 저는 건물을 큰아들에게만 줘버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작은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았던 거 저라고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고 어리석었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저는 그걸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이제 능력도 꽤 괜찮고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면서 엄마 모실게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작은아들이 눈물로 제 앞에서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 작은아들 집에서 지내며 손주들과도 많이 가까워졌죠. 애들이 생긴 건 작은 며느리와 판박이었는데 성격이며 말투는 작은아들과 똑같더군요. 즐거운 며칠을 보내며 기력을 회복한 후에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따로 사는 게 편하니까. 대신에 자주 찾아와 달라고 했더니 작은 며느리가 반드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2달이 흘렀지요. 겪어보니까 근본적으로 작은아들 내외는 가식을 못 부리고 진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 내외와는 확연히 달랐지요. 그래서 결심을 굳혔고 어느 날 저는 2 사람이 사들고 온 한우를 셋이 함께 맛있게 구워 먹었던 저녁에 비밀을 밝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3달 전 자신의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았을 때에 써내려갔던 편지를 보여준 거예요. 제가 꽁꽁 감춰두고 있었던 그 편지에는 재산을 저의 뜻대로 정리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알아. 그 못난 자식, 그 아픈 손가락에게도 반드시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겠지. 나는 당신의 뜻을 따르겠소.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하면 돼요. 내가 죽고 나면 그 못난 자식하고 어떻게든 지지고 볶고 하면서 잘 지내보든지. 이런 걸 쓰다 보니까 나도 그 못난 자식이 보고 싶어지네. 태어났을 땐 세상에 둘도 없던 효자였는데 말이야. 작은 건물 하나가 재산의 전부일 리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조용히 살아서 아무도 몰랐을 뿐이지요. 큰아들에게 증여하고 말았던 그 건물 외에 다른 재산을 저는 남편이 죽기 전에 미리 다 정리해서 금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던 금고의 존재를 작은아들 내외 앞에서 공개했고 그 안에 든 금을 보여주었지요. 이게 바로 물려주고 싶은 재산이라고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놀라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작은아들과 며느리는 갑자기 동시에 울음이 터져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더니 2 사람 다 저를 양쪽에서 얼싸안았습니다. 저는 못난 자식이었는데 왜 이런 저를 끝까지 내치지 못하신 거예요? 대체 왜? 다시 한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둘 다 울면서 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나 서럽게 하던지 듣다가 저도 울어버렸네요. 그 후로 작은아들과 며느리는 제 집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제 걸음으로 걸어서 10분 정도이니 아주 가깝지요. 어떻게 된 게 아들보다도 며느리가 저에게 더 치대면서 얼마나 친근하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살뜰하게 저를 챙기면서 별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얼마나 잘 떠드는지 몰라요. 손주들도 애교가 많아서 걸핏하면 제 집에 놀러 왔다가 그대로 잠까지 자고 간답니다. 작은 아들네는 이렇게 됐는데 큰 아들네는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 그 탐욕이 스스로 목을 조른 모양이었어요. 저에게 받은 건물, 거기 1층이 가장 좋은 자리였는데 8년간 계시던 사장님을 내쫓고 자기네가 거기에 식당을 차렸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당장 그만둔 상태였고요. 의욕만 잔뜩 있었으니 식당은 당연한 수순으로 망해서 손해만 막심했고요. 큰 며느리는 몸이 아파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팠던 이유가 큰아들이 건물이 생긴 후에 우쭐했는지 문란하게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몹쓸 균이 큰 며느리의 몸에 옮긴 거였고요. 그걸 알고 큰 며느리가 당연히 뒤집어졌겠죠? 당신 때문에 나는 자궁까지 잃었어. 어쩔 거야 이 개자식아! 어차피 이제 쓸 일 없는 자궁인데 왜 그래? 내가 잘못을 했지만 너무 그렇게 화를 낼 거 없잖아? 어머니한테서 검을 받았으면 이제 만사 오케이인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굴어? 좀 즐기면서 살자.
제 아들이지만 정말 미친놈이었습니다. 장사 시작했다가 말아먹고 손에 막심한 것도 짜증이 났는데 자궁까지 잃게 됐으니 큰며느리의 눈이 돌아갔어요. 건물 쥐고 있다고 기세등등한 큰아들의 꼬라지가 너무 보기 싫었나 보더라고요.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문제는 애들이 전부 자기 엄마의 편이었다는 것이지요. 온갖 불리한 요소들이 큰아들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아들이 이혼당하고 자식들에게 외면당하고 이혼 과정에서 재산 떼어주느라 빚만 생기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저와 작은아들 내외는 행복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지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뭔가 더 잘못된 것 같아요. 이제라도 바로 잡겠습니다. 큰아들이 수척해진 몰골로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할 새도 없이 작은아들이 앞을 가로막으며 자기 형을 상대하더군요. 그냥 계속 잘못된 채로 살아. 나는 과거에 잘못했다가 이제 바로잡은 것이고 형은 이제부터 잘못된 길을 걷는 거지. 우리가 형제이긴 한가 봐. 교차점을 이렇게 지나네? 엄마는 내가 잘 모실 테니까 형은 빠져. 필요도 없어. 큰아들이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도 아무런 항변도 못하고 터덜터덜 돌아가야 했지요. 에휴, 저는 이게 다 뭔 일인가 싶어서 한숨만 길게 나오는 나날이었습니다. 이런 제 심란한 기분을 손주들이 다 들어주어서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네요.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것도 손주들이 도와준 덕분이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평탄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사연 즐겨 듣고 있어요. 전 저한테 가장 빛나는 존재인 이제 막 20살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 제가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아들이 저희 남편을 정말 놀랄 만한 사연이라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그럼 잡설은 각설하고 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늘 가난했어요. 남편네 집은 저희 집보단 부유한 편이었고요. 20대 중반에 만난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4살이 많았고요.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잖아요. 그 당시엔 제 친구들도 하나 둘 결혼하고 저도 결혼하기에 적은 나이가 아닌 상태였죠. 저는 지독한 가난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왔기 때문에 남편이 저희 집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형편이라는 그것만으로도 남편이 좋아 보였습니다. 남편이 다정하고 말도 유머러스하게 잘하는 편이어서 같이 살면 재미도 있고 굶고 살진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했고 제주도로 떠난 신혼여행에서 저는 허니문 베이비로 우리 아들을 얻게 됐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남들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육아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던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됐고요. 아들을 키우는데 전념하다가 아들이 중학교를 가는 나이가 되자 이제야 조금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배움 지원을 적극 활용해서 저는 뒤늦게 40이 넘은 나이에 어엿한 간호조무사가 됐습니다. 다시 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일하는 걸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당신이 노력하는 건 알겠는데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뻔질나게 나가는 거야? 어? 나보다 많이 버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주는 돈이 부족해? 어? 그러냐고. 말을 해봐, 말을. 아니, 여보, 그런 말이 어딨어요. 나 회사 다닐 때보다 병원 다니는 게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다시 일하니까 활력도 생기는 것 같고 정말 좋단 말이에요. 우리 준이도 다 컸는데 내가 언제까지고 집에만 있으면 당신은 좋아요? 나도 사회생활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월급도 받고요. 안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아들 준이한테 소홀할 정도로 일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난 그걸 걱정한 거지. 뭐 일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암튼 우리 가정에 문제 안 생기게 처신 똑바로 하고 알겠지? 내가 다 우리 가족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아, 알죠. 걱정 마요. 여보도 참 그런 걱정을 뭐하러 사서 해요. 오늘도 일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얼른 씻고 와요. 내가 여보 좋아하는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해놨어요. 오늘 현장 많이 바빴어요? 그래. 난 새벽같이 나가서 노동하느라 고생하는데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고 말고 김치찌개 계란말이? 그게 다야? 고기는 없어? 고기 사와서 나 씻는 동안 좀 구워놔. 식탁엔 그래도 고기가 있어야지.
당신도 이제 돈 벌잖아. 그 정도는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나 씻고 올게. 얼른 고기 사와. 남편은 딱 결혼 전까지만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알고 보니 남편은 다니던 전 회사에서 크게 사기를 당해서 몇 달째 월급을 못 받은 상태였더라고요. 제주도로 신혼여행도 겨우 다녀온 셈이었죠. 그렇게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결국 월급도 못 받고 그만두게 되자 남편은 신혼기간 내내 방황을 하다가 저희 아들을 가진 지 5개월이 되던 차에 드디어 저랑 아들을 책임져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막노동판에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일해서라도 남편이 돈을 벌어올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남편은 점점 한 달에 일하는 날짜가 많아졌고 업력이 늘어갈수록 돈도 대우도 모두 점차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크게 한 번 되었잖아요. 그것도 저와 결혼 전에 말이죠. 그때 말했으면 어쩌면 저는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집보다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 보여서 결혼한 것도 컸기 때문이었죠. 물론 그때 만약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지금 제 옆에 소중한 우리 아들 준이는 이 세상에 없을 테니까 그런 생각은 접어둬야겠지만요. 어쨌든 그래서인지 회사 생활에 대해서 남편은 굉장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이었어요. 제가 아들 준이를 어느 정도 중학생으로 키워놓고 다시 공부해서 마음 넘어 간호조무사가 되어 출근을 할 때도 탐탁치 않아 하는 게 사실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가부장적인 면이 꽤 있는 편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자기 벌이가 부족해서 버는 거냐는 그런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제가 그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전혀 없는데도 말이죠. 정말 남자들이란, 남편들이란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변명까지 만들어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사실 형편이 그렇기도 했고요. 아니, 그런데 내가 버는 걸로 부족한 것도 아니고 굳이 간호조무사를 하겠다고 그 나이에 다시 공부를 하고 왜 그렇게 일하려고 하는 거야? 악착같이 아등바등 뭐 일반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야 훨씬 낫긴 하겠다만 난 이해가 안 돼 당신이. 아이 참, 여보, 우리 준이 이제 중학생이에요.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 가면 대학 등록금까지 돈 엄청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돈 미리 벌어두자는 거죠. 나도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게 좋잖아요. 그동안 여보 혼자 돈 버느라 고생한 거 너무 잘 알아요. 나도 물론 준이 키우느라 집에서 고생했지만 밖에서 돈 벌어오는 당신만 하겠어요. 하긴 그렇긴 하지. 그래, 준이 이 녀석 대학 가고 하면 대학 등록금 그게 정말 장난 아니긴 하지. 알겠어. 당신이 그런 생각하면서 일하겠다는 건지는 몰랐네. 그래, 당신도 일하니까 힘들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안 그래? 그럼요. 당연하죠. 여보도 그렇잖아요. 출퇴근이 여간 힘든 게 아니네요. 그런데 오랫동안 쉬어서 그런지 난 출퇴근하는 게 아직은 재밌어요. 몸은 힘들지만 환자들 돌보고 간호하는 게 보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암튼 좋아요. 뭐 당신이 좋다고 하니까 다행이네. 잘 다녀봐. 준이야, 밥 먹자. 아빠 다 씻고 나왔다. 아빠가 엄마한테 고기 반찬까지 해오라고 했어. 식탁엔 고기가 있어야지. 안 그러냐? 오, 고기다. 고기. 좋아요. 맛있겠다. 엄마, 고기 사오는 거 저 시키시지 그랬어요. 김치찌개도 그렇고, 계란말이도 그렇고, 다 맛있겠네요. 잘 먹겠습니다. 우리 아들 공부하는데 엄마가 방해하면 되겠어? 맛있게 먹어, 아들. 여보도 맛있게 먹고요. 남편은 그래도 제가 아들 준이 대학 등록금 미리 마련한다는 핑계와 남편 혼자 버는 거 이제 도와주고 싶다고 그런 얘기들로 잘 넘어가니까 또 뭐라고 안 하고 잘 넘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열심히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저희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간호조무사로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어느덧 몇 년이 꼬박 흘렀네요. 일을 하면서 어려운 것도 많았지만 환자들을 돌보고 안내하고 아픈 곳을 고쳐주는 일은 저의 적성에 딱 맞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치료를 해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보람도 있었고요.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흘러가지만 즐겁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녹초가 됐죠.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준이가 있어 참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준이도 어느덧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어갔고요. 물론 일을 다시 시작하고 나선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보다 더 뜸해지긴 했습니다.
남편도 현장에서 일이 더 많아서 피곤해진 것이 이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 또한 병원에서 시달리다가 돌아오고 나니 피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요. 왜 그렇잖아요. 피곤하면 아무것도 할 기운이 안 나니까요. 그래서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엄마가 암에 걸리셔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간병을 할까 하다가도 전문 간병인을 쓰면서 제가 퇴근 후에 엄마 간호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죠.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매우 가난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었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당연하게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엄마의 병원비가 힘에 부쳤습니다. 제가 버는 돈은 꼬박 다 엄마 병원비에 간병비로 들어가곤 했으니까요. 전문 간병인을 쓰는 시간도 아끼려고 친정 아빠한테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엄마 간호 좀 해달라고 부탁했고요. 친정 아빠는 흔쾌히 당연히 본인이 지키겠다면서 너무 걱정 말고 간호조무사로 병원에서 일하라고 하셨지만요. 하지만 어떻게 병원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겠나요? 저희 엄마가 암으로 힘들어하면서 병원에서 하루 종일 누워 계신데 말이죠. 아빠, 전문 간병인 쓰는 것도 돈이 좀 많이 드네요. 제가 버는 걸로 병원비 내는 것도 빠듯하고 해서요. 제가 퇴근하고 주 3일 올 테니까 그 외 시간은 아빠가 조금 엄마 곁에서 간병 좀 해주세요. 아, 그럼 당연하지. 네 엄마 옆은 당연히 내가 지킨다. 그렇고 말고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렵게 붙은 간호조무사잖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열심히 네 일하는 거에만 집중해라. 못난 애비라 미안하다. 아유, 너희 엄마도 너한테 이런 짐짝이 되긴 싫었을 건데 늙으면 아프지 말고 일찍 죽어야 되는데 너한테 볼 면목이 없다. 미안하다. 아빠도 참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엄마가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저는 괜찮으니까 아빠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도 그 정도는 해야 제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아시겠죠? 끼니 걸으시지 마시고요. 네? 약속해요. 아, 알겠다. 나도 배고픈 건 못 참는 거 잘 알자니. 그래서 네 엄마가 그렇게 내 끼니를 챙기느라 늘 그렇게 고생을 했지. 가난한 형편에도 내가 밥 먹는 건 늘 1등으로 챙기던 게 바로 네 엄마였는데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으니 내 마음이 요즘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아, 아빠는 이럴수록 더 힘을 내야지. 그런 힘 빠지는 소리 하면 어떡해요. 엄마가 정말 속상해하겠어. 엄마한테 다 일러줄 거예요. 자꾸 그런 소리 하시면 전 이제 가봐야 해서요. 엄마 잘 부탁해요, 아빠. 그렇게 저희 엄만 아빠와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앓던 암으로 인해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된 저희 아빠는 제 마음에 늘 걸리는 돌덩이 같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던 제 마음에 콕 하고 박혀서 탁 막혀버리는 그런 돌덩이 있잖아요. 항상 생각나고 안타깝고 끼니 걸으실까봐 걱정되고 그런 저의 마음을 아빠도 알아채셨는지 더 씩씩한 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지만요. 저희 친정 엄마의 빈자리는 그만큼 컸기 때문에 없는 것에 익숙해지는 시간도 참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빠는 끼니를 잘 챙겨 드시지 않으셨고 저는 반찬을 싸서 가져다 드리는 것도 여러 번 했지만 크게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혼자 차려 먹고 하는 버릇이 안 들어서 그러신 거겠죠. 그리고 집밥도 계속 먹다 보면 외식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날따라 유독 저희 아빠의 어깨가 축 처진 게 너무 왜소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보심도 하실 겸 아빠가 제일 좋아하시는 삼겹살을 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서 만나자고 했고요. 아빠 오셨어요? 오늘은 삼겹살 어때요? 평소에도 좀 삼겹살 먹고 싶을 때 사드시라고 용돈도 준비했어요. 많지는 않아요. 10만 원밖에 안 돼요. 아빠 집에서 밥 먹기 싫을 때 삼겹살에 소주라도 드시고 들어가시라고요. 아이고, 뭘 이런 걸 준비했어. 너희 엄마 가고 나도 혼자 밥 먹는 거 익숙해지고 있는데 삼겹살을 다 사 먹으라고 용돈까지 주다니. 그럼 주는 거니까 잘 받으마. 고맙다. 제가 가난한 친정 아빠한테 삼겹살 좀 사드시라고 10만 원 챙겨드렸는데 그 순간 어떻게 알고 왔는지 남편이 나타나서 저한테 막말을 퍼붓고 저의 뺨을 때리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살이 된 우리 아들 준이가 나타나서 제가 뺨 맞는 걸 보곤 눈이 뒤집혀서 남편을 아주 나락을 보내버리게 됐죠.
여기서 이러고 있을 줄 알았어. 이런 개념 없는 년, 나한테 아무 허락도 없이 감히 네 애비한테만 돈을 갖다 바쳐? 나한테 안 걸릴 줄 알았어? 어? 언제까지 날 속여먹을 생각이었어?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어요? 아빠가 무슨 자격으로 엄마 뺨을 때려요? 떳떳하지도 못한 사람이. 정말 증오스러워요. 아빠가 불륜 저지르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요? 당장 따라 나오세요. 당장. 여보, 준이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당신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걸 준이 네가 어떻게 알아? 할아버지, 오랜만에 뵙는데 죄송해요. 소란 피워가지고. 식사 마저 엄마랑 맛있게 하고 오세요. 저는 아빠한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 나중에 저랑도 삼겹살 먹으러 같이 와요. 그럼 이만. 아들은 남편을 질질 끌고 나가면서 할아버지한텐 소란 피워서 죄송하다고 식사 마저 하시라고 예의 바르게 말을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펼쳐진 이 상황에 너무 당황했지만 놀라서 젓가락도 못 드시는 아빠를 두고 아들과 남편에게 갈 수가 없어서 아빠와 마저 삼겹살집에서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고서방이 네 뺨을 왜 때려? 너 그동안 맞고 산 거냐? 그런 거야? 나한테 용돈 주는 걸 고서방한테 말 안 했다고 이러는 거냐? 아니, 고서방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번 돈으로 나 용돈 주는 것까지 허락 맡으라고 하든? 아주 고서방 안 되겠구만. 뺨은 괜찮냐? 아, 네, 아빠. 많이 놀라셨죠? 죄송해요. 이런 못난 모습 보여서요. 고서방이 요즘 많이 예민하긴 했어요. 현장에 일이 많아가지고. 저랑도 좀 소홀하게 지내왔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쫓아와서 아빠한테 용돈 준 걸로 뭐라 한 건 이번이 처음이긴 해요. 저도 왜 그러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저 고서방한테 맞고 산 거 아니에요. 아빠, 걱정 마세요. 아, 내 눈으로 이렇게 직접 봤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냐. 당연히 걱정이 되지. 안 그러냐. 게다가 준이가 한 말은 또 뭐냐. 고서방 그놈이 바람이라도 피는 거야? 그게 사실은 남편이 상간녀랑 바람 피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준이까지 알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게다가 제 뺨까지 쫓아와 때리면서 돈 가지고 그렇게 째째하게 굴 줄도 몰랐어요. 이참에 남편이랑은 이혼해야겠어요. 준이도 이제 다 컸고. 뭐? 그럼 알면서도 고서방 불륜을 그냥 눈 감아 줬던 거냐? 대체 왜 그랬어? 왜? 내가 고서방 이놈을 당장 잡아다가 그냥 아이고 아이고 불쌍한 내 딸. 그런데 뺨까지 와서 때려. 친정 아버지한테 삼겹살 사 먹으라고 용돈 줬다고? 고서방은 사람 새끼도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말고 이혼해버려라. 근데 그동안 우리 준이가 아직 성인이 되지도 않았고 저 혼자가 되는 게 무섭고 두려웠어요. 제가 아무리 간호조무사로 일을 오래 하고 있다고 해도 남편보다 못 버는 건 사실이었고요. 혼자서 준이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버텼었죠. 시어머니께서도 제가 버티는데 큰 도움 주셨고요. 근데 이제는 아닌 것 같네요. 뭐? 사부인께서도 알고 계셨어? 나 참, 그 양반도 너한테 어떻게 그러냐. 자기 아들 간수 안 하고 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해서라도 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 아이고. 제가 참고 살겠다고 한 걸요. 이제 제가 다시 다 바로잡을게요. 우선 아들 준이랑 얘기부터 해보고요. 준이가 언제부터 알게 된 건지 너무 걱정돼서요. 아빠, 너무 저 걱정 마세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아, 아니다. 내 생각은 말고 얼른 한 입이라도 좀 먹어라. 먹어야 기운 나서 이혼을 하든 준이한테 가서 어떻게 알았냐고 묻든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얼른 먹어. 고긴 내가 구우마. 고기를 먹으면서 저는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그날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고기가 구워지면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다 보니 그날의 일이 아득히 떠오르더라고요. 남편과의 사이가 단순히 피곤해서
그래서 멀어졌다고만 생각했던 제가 너무 안일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남편을 맹신했던 걸까요? 남편은 이런 저를 두고 바람을 폈더라고요. 동료 간호조무사쌤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몰랐겠지만요. 그래도 저는 알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속이 뒤집어지고 하늘이 까매지는 기분이 바로 이런 기분이었다는 것을 처음 느껴보았지만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팔짱 끼고 술 마시고 모텔로 들어가는 걸 제 동료 쌤이 봐버렸다는 건 우연이 아니겠죠.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럴 리 없다고 잘못 보신 거 아니냐고 호통을 치다가 이내 진짜냐고 흐느끼다가 동료 간호쌤이 혹시 몰라서 찍어 왔다면서 몰래 찍은 남편을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걸 보니까 더 이상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더군요. 틀림없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귀에서 삐소리가 나는 것 같이 머리가 어지럽고 시야가 흐려지더라고요. 뿌옇게 차오르는 것은 분노와 배신의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철저한 배신감과 좌절감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죠. 저는 당장 남편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갈 곳도 없었죠. 그러다가 조퇴를 하고 하염없이 근처 공원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걸을 힘이 없어서 주저앉았죠. 그러다 떠오른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당장 퇴근 후 남편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 시어머니 댁으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뵙자마자 다시 멈췄던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어, 어머님, 저 왔어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뵙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 말고 갈 데가 없어서 그랬어요. 어머님, 저 이제 어떡해요? 저희 남편이. 예, 아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부터 해봐라. 무슨 일 있는 거야? 왜 다짜고짜 울고 그러니? 사람 불안하게 무슨 일인지부터 말해보렴. 어머님, 현장에서 일이 많아서 피곤해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적어도 딴짓은 안 할 것 같던 그 사람이 글쎄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앞으로 그 사람 얼굴 어떻게 봐요? 우리 준이 아직 고등학생인데 혼자 키울 자신도 없어요, 어머님. 저 너무 막막해요.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참, 그걸 알게 된 거구나. 미안하다. 내가 면목이 없구나. 알아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야. 말려도 말려지지가 않고. 알잖니, 준이 애비 성격.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께선 이미 알고 계셨다니요. 그럼 남편이 상간녀랑 바람피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소리신 거예요? 네, 말씀 좀 해보세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구나. 정말 미안하다. 나도 내 자식이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저 들키지 않기만 바래왔구나. 그럼 안 되는 거였는데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아무리 준이 애비한테 말을 해도 이미 홀려버린 걸, 마음이 떠난 걸 붙잡을 순 없더구나. 진작 정리하라고 했는데 뜻대로 되질 않았어. 어머님, 그래도 말씀해 주셨어야죠.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얼마나 된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되셨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내가 알기론 1년도 넘은 것 같더구나. 너한테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준이랑 너한테 정말 볼 면목이 없구나. 저는 1년도 넘었다는 말에 실성을 하고 시어머니께 간다는 말도 없이 뛰쳐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 앞 카페에서 눈물을 훔치며 일단 아들 준이가 모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갑자기 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다가도 그래도 저에게 그동안 알고도 속였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겨우 다시 이성을 찾고 아들 준이한테 하루만 친할머니 댁에 가 있으라 얘기를 했죠. 급하게 집에 일이 생겼으니까 친할머니 댁에 가 있으라고 말이죠. 그렇게 대충 둘러대고 저는 남편이 오기만을 이를 갈고 기다렸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하고 온 남편이 바뀐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할 얘기 있으면 하라고 오히려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당신 뭘 그렇게 노려보고 서 있어? 나한테 뭐 할 말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뜸을 들여? 얼른 하고 싶은 말해. 난 말할 준비 다 돼 있어. 정말 뻔뻔하네. 당신이 사람이야? 내가 알던 내 남편이 맞아?
내가 우리 준이 키우면서 20년을 함께 살아온 내 남편이 정말 맞냐고. 어떻게 날 두고 이렇게 다른 여자랑 그것도 동네에서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나 증거도 있어. 사진으로 봤다고. 나한테 네가 어떻게 그래? 어? 미안하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래도 나 우리 준이한테 진심이고 우리 준이 키우는데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노력하고 살았어. 그건 당신도 알 거야. 그래서 이혼은 생각도 안 한 거고. 그래, 나 그 여자 사랑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준이 키우는 데만 집중하면서 정작 우리 둘 사이가 멀어지고 있었던 건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 그 여잔 내 멈춰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준 사람이야. 난 여보만 괜찮다면 이제 그 여자를 책임지고 싶어. 뭐라고? 뭐? 책임을 지고 싶다고? 그게 나한테 할 소리니? 책임을 질 거면 우리 자식인 준이부터 책임져야지. 뭣도 모르고 네 자식 키우느라 뼈 빠지게 고생한 나부터 책임져야지.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알고나 짓거리는 거야? 왜 이렇게 변했니? 왜 이렇게? 어떻게 말하든 소용없어. 내 마음은 이미 진작에 당신한테서 떠버렸어. 그동안 연기하면서 아무 일 없는 척 사는 게 오히려 괴로웠다고. 이런 날 잡으려고 하지 마. 그렇다고 내가 준이 아빠 노릇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게 있어? 없잖아. 이혼은 꿈도 꾸지 마. 우리 준이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부탁할게. 그리고 나야말로 그 여자랑 살고 싶어서 미치겠다고. 근데 그걸 참고 있는 거야. 바로 준이랑 당신 때문에 살고 싶다고? 그 여자랑 살고 싶어? 그래서 나하고 그동안 아무 관계도 안 한 거야? 당신도 노력 안 했잖아.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어. 현장에서 일이 계속 많다는 그 말을 고지 곧대로 믿었어. 왜냐면 난 당신 아내니까. 그런데 정말 그래? 우리 준이한테 정말 떳떳한 아빠라고 생각하냐고. 우리 가정은 버려두고 고작 그 여자한테 가버리고 싶다고? 그런데 준이랑 나 때문에 억지로 참고 있으니까 뭐 고맙다고라도 말해달란 거야? 미안해.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이게 내가 결정한 옳은 선택이니까 준이한테 이혼 가정 만들어주고 싶은 거 아니면 잘 생각해. 여보도 속이 말이 아닐 테니까 내 얼굴 보면 화만 나겠지. 나 오늘은 나가서 잘게. 미안. 남편의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에 저는 그만 넋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저를 두고 나가려다가 제가 쓰러지니까 병원에 데려가긴 했더라고요. 눈을 뜨자 하염없이 돌아가는 세탁기 통 안에서 정신없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빠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감이 오실까요?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었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답답한 느낌이었죠. 아직도 멍하고 상황 판별이 잘 안 되는 느낌. 새벽에 링거를 맞다가 깨어났는데 옆에는 너무나도 미운 남편이 제 옆에 엎드려서 자고 있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남편의 머리를 쥐어뜯고 바닥에 내리 꽂아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힘이 제겐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퇴원하는 걸 보지도 않고 바로 현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아니죠. 사실은 모릅니다. 출근을 했는지 아니면 바람난 상간녀랑 불륜을 저지르러 갔을지도요.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고 저는 순식간에 혼자가 됐습니다. 물론 준이에게 이야기할 순 없었어요. 준이에게 아빠 없이 평생을 살게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바람난 게 제가 그동안 간호조무사로 취직해서 병원에 적응하고 열심히 사느라 남편에게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1년도 더 만난 거라면 저희 엄마가 암 투병으로 힘들어하셨을 때 제가 병원에 자주 가면서 괴로워할 때였거든요. 정말 그 생각까지 미치자 여러 가지 감정과 혼란스러움이 저를 괴롭혀 하더라고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신뢰와 안정감이 완전히 흔들린 상황이었죠. 혼자서 이 감정들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았고 분노, 슬픔, 배신감, 혼란 등 다양한 감정이 여러 겹으로 얽혀서 저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미쳐버릴 것만 같았죠. 이런 감정들은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이 상황에선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제 내면에서 나오는 진심은 저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의 불륜은 그의 책임이며 저는 이 상황에서 피해자일 뿐이니까요.
이렇게 파도처럼 흘러오는 수많은 감정과 혼란 속에서 열심히 같이 잘 살아보자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취직하고 일하고 있던 저를, 저희 엄마를 살려보겠다고 아등바등하고 있던 저를 그렇게 한순간에 배신해버린 남편에게 너무도 화가 나고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다시 이를 바득바득 갈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마음도 몸도 떠난 사람을 제가 붙잡고 사는 게 맞나 싶으면서도 아들 준이를 생각하면서 정신을 더 차려야만 했죠. 그렇게 비참하게 산 지 얼마나 됐을까요? 삼겹살집에서 아빠에게 용돈을 드리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 찾아와 제 뺨까지 때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아빠, 난 아빠가 1년 전부터 바람 피운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동네에서. 정말 아빤 사람도 아니에요.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죠? 미안하면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없지. 없어. 내가 바람핀 건 준이 네가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언제부터 한 건데? 그리고 넌 여기 어떻게 알고 나타난 거고? 전 아빠 미행하고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해줄게요. 아빠를 엄마랑 이혼하게 만들 거예요. 위자료 두둑하게 준비해놔요. 증거 다 모아놨으니까. 아빠한테서 불륜의 증거를 모으느라고 좀 쫓아다녔는데 아빠가 엄마랑 할아버지가 식사하는 삼겹살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문 밖에서 보고 있었죠. 뭐, 뭐? 나랑 네 엄만 오로지 준이 널 위해서 이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야. 그건 전혀 몰랐나 보지? 지금까지 모은 증거는 다 아빠한테 내놔. 얼른. 싫어요. 제가 왜 그래야 되죠? 아빠가 엄마한테 뺨까지 때리는 걸 봐버렸는데 내가 아빠를 뭘 믿고 주겠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평생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고생한 우리 엄마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용돈 드리는 거 그게 그렇게 배알이 꼴렸어요? 아니 그건 나도 사실 네 엄마 뒷조사 중이었다. 혹시나 나한테 실망한 네 엄마가 홧김에라도 맞바람을 피우진 않을까 하고. 근데 너희 할아버지를 만나려고 여기 삼겹살집에서 기다리고 있는진 몰랐지. 근데 대뜸 용돈이라고 건네니까 욱해서 그만. 정말 끝까지 자기만 생각하네요. 아빠는 아빠라고 불러질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 아들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어떻게 우리 엄마를 의심해요? 불륜 사실을 알고도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당신 불륜까지 안고 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러냐고. 이게 어디서 아빠한테 대들긴.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몰라? 고준이, 너 아주 혼나고 싶어? 각오하세요. 아빠가 그동안 저지른 불륜, 엄마 배신한 것들 다 갚아줄 테니까 내가 반드시 당신 나락가게 만들 거야. 알아?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비밀번호 바꿔버릴 테니까. 뭐, 뭐라고? 야, 고준이, 아들, 이러면 안 되지. 아빠한테 어디서 그런 말버릇이야? 그러다 정말 혼난다. 어? 이제 대꾸도 안 해? 아들 준이는 이렇게 헛소리를 해대는 남편에게 대꾸도 안 하고 집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친정아빠를 택시 태워 보내드리고 집에서 아들 준이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준이가 와서는 남편이랑 나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야기를 듣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준이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도 그 사실 그대로 놀랐지만 저와 남편을 이혼하게 해주기 위해 저를 위해서 남편의 불륜 증거를 따로 모으고 있었단 것이 가장 크게 절 놀라게 했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준이 너는 언제부터 아빠가 불륜을 저지른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어? 엄마가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 준이, 네가 제일 고생이 많았네. 엄만 그런 것도 모르고. 엄만 이제부터 아무 걱정도 하지 마. 내가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해? 엄만 나 때문에 참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게 중요하지. 절대 참지 마. 난 엄마가 그 인간이랑 계속 한 가족으로 사는 거 절대 못 참으니까. 알겠죠? 제가 증거 다 모아놨어요. 오늘도 증거 더 수집할 거 있나 하고 그 인간 미행하다가 삼겹살집에서 마주친 거예요. 그랬구나. 난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럼 아빠는 왜 삼겹살집에 왔다 그러니? 내 뺨까지 때릴 사람은 아닌데 갑자기 그러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 아휴, 이런 말 하는 엄마도 참 바보 같지. 미안해, 우리 아들. 아빠를 너무 좋은 사람으로만 보고 있어서 그래요, 엄마가. 바보같이. 아빠라고 이제 부르지도 않을래요. 그 인간은 엄마가 자기한테 빡쳐서 혹시나 맞바람을 피우지 않을까 해서 감시하고 있었다 하던데요. 아, 정말 너무 뻔뻔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러다 엄마가 삼겹살집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걸 발견했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게 할아버지여서 그냥 가려다가 엄마가 용돈 드리는 거 보고 눈이 뒤집혀서 들어왔대요. 그 그러면 내가 자기처럼 불륜이라도 저지를까 봐 쫓아다녔단 거네? 아주 그냥 진짜 이렇게 밑바닥이 드러나는구나. 아, 그렇게 흥분한 상태였으니까 내가 드린 용돈을 보고 눈이 확 뒤집혀서 내 뺨을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아무 말도 안 나온다. 엄마, 그 인간이랑 이혼하고 새 인생 살아. 이제 나도 다 컸고 성인이잖아. 20살이라고요. 그리고 그 인간은 내가 나락으로 보내버릴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요. 그래, 고마워 아들. 준이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이제 이혼해도 될 것 같다. 증거도 엄마 모르게 이렇게 다 모아주고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다 컸을까? 난 우리 아들 한없이 어리게만 봐온 것 같아서 미안하네. 뭐 맨날 미안하대. 이제 미안하단 말 말고 고맙단 말만 해요, 엄마. 이혼 서류 작성해서 줘요. 제가 그 인간한테 나락 보내면서 같이 전달할 테니까. 아니, 근데 넌 네 아빠를 어떻게 나락으로 보내겠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엄마야, 네 아빠랑 이혼하면 그걸로 끝이야. 물론 배신감에 정말 많이 괴롭고 힘들었지만 우리 준이 보면서 버틸 수 있었어. 그리고 뭘 더 해야겠다는 욕심도 없고. 아니요, 제가 안 되겠어요. 못 참겠어요. 우리 엄마 이렇게 울게 만든 그 인간, 할아버지한테 용돈 좀 드린다고 엄마 뺨까지 때린 그 인간 절대 용서 못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나락을 보낼 건데? 계획이 뭐야? 엄마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울게. 우리 아들이 준비해준 증거로 이혼은 충분히 유리하게 위자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엄마가 아들이 복수해주겠다는데 뭔들 못 도와주겠어. 말만 해. 이 모든 걸 상간녀 회사랑 아빠 현장에 모두 뿌릴 거예요. 거래처 사람들까지 전부 다요. 상간녀도 유부녀인 거 엄마 몰랐죠? 유부녀가 지켜야 할 게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아빠가 자기 앞길에 방해되고 자기 가정에 방해되면 결국 아빠 버릴 거고요. 그럼 정말 진정으로 나락가는 길이겠죠. 뭐? 넌 언제 그런 것까지 파악한 거야? 우리 아들 탐정시켜도 되겠네. 왜 이렇게 철저하고 똑똑해? 누구 아들인가 몰라, 정말. 내가 우리 아들 하나는 정말 잘 키웠네. 잘 키웠어. 고마워, 준이야. 이 정도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사해야 그래야 제대로 복수를 할 수 있죠. 엄만 저만 믿으세요. 걱정 마시고요.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심지어 아빠가 엄마 뺨 때린 거 그것까지 다 퍼뜨릴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용돈 드리는 걸로 뺨까지 때린 건 정말 선 넘었죠.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 소중한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는 게 바로 최악의 나락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 우리 준이 말이 다 맞다. 게다가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드린 용돈은 할머니 돌아가시고 계속 끼니 거르시는 것 같아서 좋아하시는 삼겹살이라도 사서 드시라고 10만 원 드린 거였어. 그 10만 원 드렸다고 내 뺨을 때린 거지. 너희 아빠 그러고 보니 정말 쓰레기 아니니? 쓰레기다, 쓰레기야. 제 아빠라고 하지도 마세요. 아, 정말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우니까요. 그 인간 죗값 제대로 치르게 해야죠. 그 얘기도 꼭 넣을게요. 이 동네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일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야죠. 그렇게 남편에게 어떻게 복수할지를 아들 준이에게 듣고 나니까 벌써부터 아주 통쾌하고 고소하더라고요. 정말 쌤통이지 않나요? 아들의 말대로 정말 최악의 나락으로 가게 해주는 게 진정한 복수가 아닐까요? 저는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그동안 아들 준이를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는지. 한심하고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잘 키운 아들, 우리 준이가 저를 대신해서 남편에게 최악의 복수를 해주었으니까요. 전 너무나 행복합니다. 엄마, 그리고 일이 평생 엄마랑 연애해주지 않잖아요. 엄만 지금도 충분히 일 중독인 거 알죠? 나 사실 다 알아요. 엄마 충분히 병원에서 능력 보여줬고 잘 나가잖아요. 이제 조금 내려놓고 그 인간 따윈 다 잊고 정말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 걱정하지 말고요. 알겠죠? 난 정말 우리 엄마가 그럼 좋겠어요. 우리 아들 준이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배려심이 깊을까? 엄마는 정말 준이만 있으면 된다니까. 이미 충분히 행복해. 정말이야. 나 물론 그런다고 우리 준이한테 집착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야.
정말이라니까. 그냥 우리 준이야말로 여자친구 잘 만나고 대학 친구들이랑 잘 지내면 엄마는 그걸로 된 거라는.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엄마 마음이 다 그렇다니깐. 아, 그건 알아도 안 돼요. 이제 전 정말 우리 엄마가 남자친구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요즘 돌싱글즈랑 나는 솔로 돌싱 편 보면 정말 이혼은 흠이 아니던데. 엄마도 아직 젊잖아. 게다가 우리 엄마는 완전 동안이고, 안 그래요? 엄마 그러니까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지금이 제일 젊은 나이잖아요. 저 결혼해서 떠나면 엄만 혼잔데. 전 그때 엄마 옆에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벌써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한 거야? 너 이제 20살이야. 아직 결혼하려면 멀었지. 내가 우리 아들 준이를 너무 얕게 봤네.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렇지만 지금은 정말 간호일하는 게 재밌고 준이가 대학생활하는 거 지켜보는 게 너무 재밌어. 그게 엄마 삶의 유일한 낙이니까 너무 재촉하지 말아줘. 대신 이건 꼭 약속할게. 좋은 사람 나타나면 막지 않겠다고. 그럼 됐지? 요즘엔 적극적으로 서로 대시하는 게 기본이네요. 엄마도 일에 그만 좀 매달리고 돌싱글즈랑 나는 솔로 좀 보면서 연애 세포 좀 키워보세요. 사실 저 여친 있어요. 여친 부모님도 이혼하셨는데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같이 살거든요. 근데 새엄마랑 굉장히 잘 지내더라고요. 여친이 저한테 말해줬어요. 이혼하는 거 도와드렸으니까 이젠 엄마 연애하는 거 응원해주라고. 어머, 그게 정말이니? 준이야, 너무 잘 됐다. 아주 진국인 여친을 만났구나. 우리 준이가 기특한데? 정말 엄마 감동받았어. 그래서 나는 솔로랑 돌싱글즈 그런 것들도 알고 얘기한 거구나. 그렇게까지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 엄마도 노력해볼게. 내가 배워야 할 게 참 많네. 그래요, 엄마. 지금이 제일 젊은 날이잖아. 이혼한 거 흠도 아니고 요즘 정말 이혼하는 사람들 많다잖아요. 나도 이제 거의 다 컸고 제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도 엄마 행복 찾아서 정말 진심으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제 마음 아시겠죠? 네? 우리 아들 준이 때문에라도 엄마가 열심히 분발해야겠네. 알겠어. 마음 활짝 열고 마음에 드는 사람 나타나면 대시라도 해볼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커서 엄마한테 연애 상담도 해주고 엄만 너무 행복하다. 저는 남편과 준이만 생각하면서 정말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살았는데 그 사이 우리 아들 준이가 정말 바르게 잘 커졌더라고요. 제가 간호일만 하면서 외롭게 지낼까봐 걱정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꾹 참았지만요. 언제 이렇게 다 큰 걸까요? 게다가 좋은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더라고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만 행복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더라고요. 아무런 문제가 앞으로 없을 것 같은, 아니,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래서 아들의 응원을 허투루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도 제 남편 같은 인간은 최악의 나락으로 치워버렸으니까요. 이제 정말 자유가 된 거 정말 마음껏 즐겨보려고 합니다. 아들이 알아서 연애도 잘하고 있고 또 저를 생각해준다는 사실에 저는 더 든든해졌거든요. 제 아들이 이렇게 증거를 모아서 이혼을 도와주고 제가 남편에게 저희 친정 아빠한테 용돈 주다가 들켜서 뺨 맞고 그걸 보고 아들이 남편에게 더 큰 복수를 하게 된 이런 사연이 정말 놀랄 만한 사연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꼭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참고 살지 마시라고요. 저의 사연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